고품격 정보만을 제공하는 정직한 시사 프로그램 정봉주의 품격시대 정봉주입니다. 북한이 핵 버튼을 누르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정세가 급격히 얼어붙었습니다. 레드라인에 임박한 북한의 고강도 도발에 남북 문제의 주도권을 갖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자론 역시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공영방송 회복과 경영진 퇴진을 요구하는 MBC와 KBS 구성원들의 총파업이 시작된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김장겸 MBC 사장 체포영장 발부에 반발해 국회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공영방송 정상화라는 외침을 방송 장악으로 읽는 건데요. 분명한 국민의 요구는 정권의 스피커가 아닌 국민 누구에게나 든든한 바른 소리를 찾는 것이겠죠. 불온한 공범자를 청산하는 언론의 정상화, 그 걸음에 주목해 보겠습니다. 9월 4일 월요일 정봉주 품격시대 시작합니다. 9월 4일 월요일 정봉주 품격시대 첫 번째 이슈 들어가겠습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풀 배팅에 나섰습니다. 어제 기습적으로 6차 핵실험을 실시하면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최고도로 끌어올렸는데요. 자다가 새벽에 이 소식을 들었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우리 정부를 향해 내가 뭐라고 했냐? 북한한테는 대화 안 먹힌다고 했지? 라며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와중에 한미 FTA 폐기를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예측할 수 없는 두 사람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더욱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흰머리가 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 세 분과 함께 자세히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일 뉴스톱 팩트체커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실험할 때 진동 느끼셨어요? 아니, 못 느꼈습니다. 예. 진동 느끼면 북한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종북좌파입니다. 예. 다행히 아닌 걸로. 예. 알겠습니다. 정우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북한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을 하면 바빠지긴 하지만 좋진 않죠. 네, 굉장히 유감스러운 현실입니다. 뭐 일본 천황이에요, 유감스럽다 이렇게. 공범자들 보니까 그 얘기 나오더라. 유감입니다 이렇게. 일본 천황이에요, 유감이라 그렇게. 네. 알겠습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 연구위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부르는 데 많지만 행복하지 않은 하루. 예. 예. 뭐 금융시장이 다 굉장히 어렵겠죠. 흔들렸고, 예. 별로 기분 좋은 대한민국 국민은 없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모두가 다 아는 뉴스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뭐 따로 소개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혹시 바빠서 못 보신 분을 위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주시죠. 예. 9월 3일 일요일이죠. 예. 일요일 오후 12시 29분쯤에 함경북도 풍계리 일대에서 이제 규모 5.7, 한국 기상청 기준으로 규모 5.7의 이제 지진, 인공지진이 감지가 됐고요. 일본 측은 6.1, 그리고 중국과 미국은 6.3의 진도를 이제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기존에 이제 5차례 핵실험보다 더 규모가 큰 거라서 이것이 이제 더 이제 어떤 폭탄의 위력이 증가된 것이 아니냐라고 했고, 이제 북한에서는 조선중앙TV에서는 공식적으로 수소 폭탄의 실험에 성공을 했다라고 오후 3시 30분쯤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그 전에 이제 그 김정은 위원장은 이제 핵무기 연구소를 시찰을 하고 또 이제 그 당 정치국 상무위원들과 함께 이제 이 핵실험에 승인을 하는 사인까지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방송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당일날 일사천리로 이게 다 이루어졌습니다. 예. 정 대표님, 네. 북한은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장착용 수소탄 실험에 완전 성공했다 라며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었죠. 네. 어떻게 된 겁니까? 수소탄 맞습니까? 우리가 판단한, 네. 정욱식 대표님이 판단하고 또 정부가 판단하고 미국 측이 판단해서 예. 종합적으로 정확한 정보를 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김 기자께서 소개를 해주신 것처럼 예. 한국 기상청에서는 5.7로 보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일본은 6.1, 미국과 중국은 6.3으로 봤거든요. 예. 이제 지진 규모를. 근데 이게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게 뭐 감지되는 정도에 위치에 따라 따라서, 뭐 예. 다른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이게 0.2가 차이가 나면 폭발력에는 2배의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그럼 예를 들면 5.7을 기준으로 했을 때 폭발 규모를 50톤이다, 라고 50킬로톤이다라고 예. 이제 그 계산을 하면 이게 6.3으로 가면요, 50 곱하기 2 하면 100이 되지 않습니까? 예. 100 곱하기 2 하면 200이 됩니다. 예. 200 곱하기 2 하면 400 킬로톤까지 예.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보통 이제
인류 역사상 이제 수소폭탄 실험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만 지금까지 감지된 최소 규모의 수소폭탄 실험은 98년도에 인도에서 실시를 했었는데 그때 폭발 규모가 한 300킬로톤 정도로 추정이 됐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북한이 그 언저리에 있는 상황으로 추정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수소폭탄이거나 아니면 원자폭탄에 중수소나 삼중수소를 넣어서 원자폭탄의 폭발력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분열, 핵분열, 이제 중폭 핵분열탄일 가능성도 이제 일각에서 검토가 되는 것이죠. 98년 인도에서 그 수소폭탄 실험할 때 단위가 킬로톤이 되나? 300킬로톤입니다. 300킬로톤. 예. 그쯤 돼야지 이제 이것을 수소폭탄 실험으로 볼 수 있다. 근데 기술력이 발전을 하게 되면 폭발력을 조정을 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절대적인 기준이라 볼 수는 없는 것이죠. 이번에 그러면은 미국 기준으로 보게 되면 몇 톤쯤 보는가요? 미국 기준으로 보게 될 경우는 이제 400톤 가까이 400킬로톤 가까이 되는 것이죠. 400킬로톤. 6.3이 인공 그 지진 규모가 6.3이다라고 한다면 예. 400킬로톤에 육박했다라고 일단 예. 추정을 하는 건 그럼 무리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일본 기준으로 보게 되면 한 100킬로톤이 되나요? 일본 기준으로 보게 되면 한 200킬로톤. 200킬로톤. 예. 이것도 좀 정확하지 않네요. 그렇게 되면. 네, 그렇습니다. 미국과 중국 통계가 아무래도 제일 정확하지 않을까요? 그게 이제 국제 지진기구나 이런 데서 공식적인 입장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그게 나오면. 거기서는 한 6.0, 뭐 5.9, 6.0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러면 한 200킬로톤. 한 100에서 150킬로톤 정도로 예상해 볼 수 있겠죠. 예. 홍 박사님, 네. 수소폭탄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글쎄 지금 정 대표께서 수소폭탄이라고 거의 얘기를 하신 거나 마찬가지인데 예. 그 리히터 지진계로 6.0을 넘어서면 수소폭탄에 속한다 이렇게 들었어요. 리히터. 그러면은 우리 기상청에서 탐지한 거에 비하면은 5.7. 그걸 기준으로 하면 수소폭탄이 아니고 중국이나 미국의 기준으로 하면 수소폭탄이고 일본 기준으로도 일본도 수소폭탄이고 그러면은 의도적으로 우리 기상청에서 규모를 낮게 평가한 거냐 그렇게 보기보다는 이게 오차가 발생할 수 있는 게 이게 갱도 안에 이제 완충 장치 뭐 이런 것도 있고 이게 그냥 자연적으로 아무 장치 없이 그냥 폭파시킨 게 아니잖아요. 예. 나름대로 북한으로서는 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나름의 장치를 했을 테고 북한은 아마 그 갱도 안에 뭐 장치를 해가지고 거기서 평가했으니까 북한은 제일 알겠죠. 확실히 알겠지만 그러나 이제 중국은 가깝다라는 거고 우리도 뭐 멀지는 않지만 또 미국은 가장 먼데도 6.3 한 거 보면 6.0이 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수소탄에 근접한 지금 뭐 증폭 핵 분열탄이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 한국에 이것을 폭탄으로 만들었을 때 미치는 영향을 보면 가공할 만하기 때문에 예. 뭐 수소폭탄이 아니라고 해서 우리에게 달라지는 건 거의 없다. 예. 단지 과학자들에게 이게 수소탄이냐 아니냐 학문적으로 연구할 때는 중요하지만 대한민국에 미칠 영향을 보면은 이것을 폭탄으로 우리가 맞을 때는 너무나 가공할 만한 재앙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예. 우리로서는 뭐 수소탄이라고 봐도 전혀 지장이 없다. 이렇게 과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여러 방송에 나오셔서 이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께서 우리나라 언론 너무 무책임하다. 예. 저 터지면 끝나는데 무슨 터진다는 얘기라고 서울에 터졌을 경우에 얼마, 어디 터졌을 경우에 얼마 하면서 언론이 너무 황색 저널리즘을 가고 있다라고 나오시는 데마다 비판을 좀 하셨거든요. 네. 터지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터지면 뭐 서울에 터지면 300만이 그러니까 죽니, 30만이 죽니 이런 게 지금 계산할 바가 아니지 않아요? 작년 기준으로 이제 이것을 이제 어쨌든 대비를 해야 되니까 예. 미국 국방성에서 시뮬레이션 해본 거를 작년에 제가 이렇게 봤는데 예. 거기는 이제 용산 기지를 겨냥할 것이다. 그래서 용산 기지 상공 뭐 1km인가 뭐 거기서 터졌다. 핵폭탄이 이제 상식적으로 제가 알게 된 것도 땅에 부딪혀서 충격으로 폭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상에서 뭐 1km, 2km, 3km 그거를 전자장치를 통해서 폭발을 시키는 것이지 땅에 부딪혀서 이게 충격으로 폭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도 똑같았었네. 네, 그럴 거라고, 폭발했습니다. 그럴 거라고 제가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용산기지 상공에서 폭발했을 때 제가 이제 시뮬레이션한 미 국방성의 그 자료를 보면 서울시청, 용산에서 서울시청, 그 용산에서 여의도 국회의사당인데 완전히 박살이 나요. 두 건물이 다. 여기는요?
여기는 조금 더 머니까 예. 여기까지는 안 나오는데 들 박살나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죽는 거죠. 그러니까 사대문 안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 사망한다. 그게 히로시마 나카사키예요. 근데 어제의 폭탄은 히로시마 나카사키의 최소 뭐 수십 배래니까 이거는 최소로 잡아도 200만. 그리고 사망자 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게 하나 폭발하면은 서울시가 거의 사람 살기 어려운 곳이 된다.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네. 아니 수십 년, 수백 년은 아니고요. 몇 년이겠죠, 몇 년. 몇 년 이제 다 제독 장치하고 뭐 다른 데서 와가지고서는 이제 근데 한마디로 표현하면 살아있는 게 죽느니만 못한 그런 결과가 될 거라고 이제 보기 때문에 더 이상 북한에 대해서 전쟁을 불사하고 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이제 조심스럽게 얘기해야 되는. 그러잖아요, 보통.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해라. 전쟁을 불사해서 가자. 그러는데 진짜 전쟁하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평화라는 가치를 우리가 좀 더 다시 곰씹어보고 평화를 더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시기가 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우식 대표님, 네. 북한의 의도를 많은 데서 얘기를 했는데 북의 의도 계속 지속적으로 개발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이해를 해요. 결국 개발 완성 단계까지 가려고 그런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1차적인 목표, 특히 예. 이제 올해 김정은 신년사에서 예. 그 핵 억제력 완성, 특히 이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마감 단계에 있다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이제 그 개발 완료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올해 혹은 그 내년 초까지 일단 단기적인 목표는 미국 본토까지 날아갈 수 있는 핵탄두 장착, 예. ICBM을 갖겠다라는. 내일 언제까지요? 내년 언제까지요? 뭐 올해 말까지는 올해 말. 예, 가능하면 올해 내에 끝내는 게 좋겠죠. 예. 올해 내에 끝내면 김정은이 아마도 내년 신년사에서 그걸 갖다가 굉장히 본인의 어떤 업적으로 내세우면서 어떤 이제 주민들에 대한 자신들의 그 체제의 정당성도 확보하고 대외적인 메시지도 보내는데 유용하다고 판단이 될 텐데요. 근데 기본적으로 핵무기 개발의 완성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령 지금 세계 최강의 핵보유국이 미국이지 않습니까? 예. 미국도 핵무기 현대화를 한다는 이유로 지금 1조 달러, 1조 달러를 투입을 해가지고 핵무기 현대화 나서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1200조네요, 1조 그렇죠. 달러. 우리 상상할 수 없는 예. 돈을 투자해서 1200조면 우리나라 그 1년 예산의 3배. 3배, 예. 3배가 좀 안 되는 정도 수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를 해서 핵무기 현대화 나서고 있는 이런 어떤 상황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예를 들어서 이제 본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핵탄두, 특히 이제 수소탄 장착 ICBM의 개발에 성공했다고 해서 그걸로 끝이 아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핵무기의 양을 늘리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예. 제 개인적으로 걱정하는 것은 이른바 북한이 전술핵을 개발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소형. 핵대포, 핵배낭. 그다음에 핵배낭까지는 안 가더라도 예. 그건 이제 현대전에서 별 쓸모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핵대포라든지 특히 이제 신형 방사포, 300mm 신형 방사포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데 장착하는 이제 전술핵을 개발하고 배치할 경우에 소형화시키는 건가요? 이렇게 그렇죠. 되면? 예, 예. 그럴 경우에 이제 더더욱더 대응하기가 쉽지 않아지는 이런 어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어떤 최악을 예. 우리한테 최악이 이제 전쟁이라고 한다면 차악은 북한이 핵무기의 종류도 많아지는 거지만 특히 우리 입장에서는 북한이 전술핵을 개발하는 게 우리 입장에서 굉장히 차악의 예. 시나리오로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어쨌든 북이 핵 개발을 완성했다. 네. 라고 하는 그런 승인을 미국으로부터 받고 싶어 하는 건가요? 이제 국제사회 이제 인정을 안 해도 예. 국제사회가 그거를 사실로 받아들이는. 사실로 받아들이고. 예, 예. 그건 뭐 현재 부인할 수 없는. 핵이 있는 나라라고 인정하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그게 이제 그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5나라이자 예. 핵 확산 금지 조약 NPT에서 공인한 5개의 핵 보유고요. 예. 그리고 NPT 이란과 파키스탄은 이란은 아니고요. 예. 이제 그 인도하고 파키스탄은 파키스탄은 이제 98년도에 5월달에 서로 경쟁적으로 핵실험을 했는데 이들 나라는 NPT 비회원국입니다. 회원국이 아닌 NPT 비회원국이면서 핵을 갖는 것으로 암묵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사실상 그렇죠. 어떻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국제사회에서는 영어로 뭐라 그래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뭐 영어의 표현이 이제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 공식적으로 영어 표현을 이들 모르시는 나라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예, 알아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위해서 영어 예. 사용을 좀 자제하는. 그리고 이제 또 한 모르시는 나라가 것 같죠, 약간. 또 한 나라가 이스라엘이 있죠. 예. 예.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인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핵 보유 국가. 그렇죠. 이제 예. 미국과 거래를 하면서 예. 미국이 그래 너희들의 핵 개발을 묵인해 줄 테니까 예. 그걸 자랑질하지 마라.
너희들이 핵무기를 갖고 있다는 걸 우리가 뭐 지적질하지 선언하거나 않을 테니까 자랑질하지 마라. 그렇죠. 예. 그걸 막론한 겁니다. 예, 막론한. 그래서 그럼 8개 국가가 되는 건가요?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스코어는 8개, 여기 이제 예. 북한이 9번째 예. 핵보유국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일본도 이 빗장만 살짝 풀어주면 바로 핵 개발에 갈 수 있는 나라 아니에요? 바로까지는 아닙니다. 그게 뭐 바로까지 생각처럼 아닙니까?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하라 그러면 한 6개월 만에 한다고 또 이렇게 큰 소리 치고 말도 안 되는 있던데. 얘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얘기입니다. 돼요? 예, 그렇습니다. 모든 정치적 기술적 장애가 없다고 하더라도 예. 일단 핵무기를 만들려면 우리나라 같은 현실에서는 재처리 시설을 만들어야 재처리 되거든요. 시설이요. 예, 재처리 시설을 만들어야 알겠습니다. 되는데 우리나라는 뭐 이제 할 생각 없으니까 현재는. 예, 예. 그래서 8개국이 그렇게 암묵적으로 인정되는 나라가 3개. NPT 그 핵 확산 금지 조약에 가입한 나라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 5개국. 네, 그렇습니다. 근데 북한이 여기에 우리도 인도나 파키스탄, 이스라엘처럼 네. 껴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더 나아가서 예. 북한이 더 욕심을 내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겠죠. 중국 모델입니다. 중국 모델은 뭐냐면 예. 중국이 핵실험을 64년도에 했고 67년도에 수소폭탄 실험도 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중국 모델의 핵심은 당시 중국이 핵실험했을 때 미국이 중국을 깡패 국가라고 부르면서 막 예. 지금 상황 비슷합니다. 그렇죠. 지금 불량 선제 국가라고 공격, 얘기하고 예, 있고. 중국에 대한 선제 공격 얘기도 했고 중국의 위협을 상대하기 위해서 미사일 디펜스가 필요하다는 얘기도 했었고 예.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결국 미국이 중국과의 전격적인 관계 정상화를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중국 핵은 손도 안 대고. 부인의 어느 경로로 가고 싶어 예, 하는지. 예.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원하는 건 이제 일종의 중국 모델에 가깝다고 할 수 있겠죠. 그게 안 예. 되면 인도나 파키스탄 이런 쪽을 생각을 하고 있겠죠. 홍 박사님, 근데 인도나 파키스탄 같은 경우는 둘이 국경 분쟁 때문에 한 나라가 개발하니까 우리도 개발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경쟁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인도도 그렇고 파키스탄도 그렇고 친미적 성향을 갖고 있잖아요. 네. 미국과 우호적인 관계. 원래 인도는 그렇게 사이가 안 좋았는데 부시 대통령 때 전격적으로 타협을 했죠. 그러니까 98년에 인도하고 파키스탄이 핵실험을 하니까 미국은 양국을 이제 제재를 들어가는데 예. 근데 이들 나라들이 굉장히 운이 좋은 게 2001년에 그 반테러 전쟁, 9.11 테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부시 대통령이 그 아프가니스탄을 공격하고 또 이라크를 공략해야 되는데 그 지역의 핵심적인 국가들이 이제 파키스탄, 또 인도도 근방에 있고, 그리고 예. 인도는 민주주의 국가라는 이유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인도랑은 손잡았고, 그래가지고 인도나 파키스탄은 아예 NPT 국가가 아닌데 그 나라가 더 잘못된 건지 북한은 NPT에 가입했다가 탈퇴를 하는데 그렇죠. 북한은 완전히 불량 국가로 찍히고 예. 인도와 파키스탄은 처음엔 좀 제재했는데 제가 보니까 바로 제재한 그 다음 날 미국 농산품이 미국에 수출을 해야 되는데 예. 그걸 제재 품목에 넣었다가 미국 농산품 수출하는 게 그 수출을 못 하니까 이거 국익의 손해다 그래서 그건 품목에서 빼버리고 예. 그러고 있다가 9.11 테러가 나니까 파키스탄은 매우 중요한 나라 된 거예요. 그 아프가니스탄에 공략하려니까. 예. 또 파키스탄에 대한 완전히 제재를 해제해주고. 그래서 그냥 NPT 국가도 아닌데 그냥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어떻게 보면 미국의 처사가 좀 더 불공정하고 하죠. 왜 이스라엘은 거꾸로 이스라엘은 핵을 만드는데 음으로 양으로 도와줬습니다. 도와주고 그러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한 번도 핵을 포기하라는 얘기조차 안 하고 NPT 가입도 안 했는데 예. 근데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인도나 파키스탄이나 이스라엘에 비하면 왜 나만 가지고 그래?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 그렇죠. 우리가 용인하거나 이해할 수는 없지만 네. 북한의 입장에서 미국이 전 세계에서 미국이 불공정한 행위를 계속하는 거죠. 패권을 쥐면서 네. 너희들 마음대로 모든 걸 다 해. 친미 국가면은 오케이. 또 인도는 민주 국가니까 오케이. 그런데 이제 제가 프랑스에서 공부한 교과서에 따르면 인류 사회에서 핵을 사용한 유일한 나라는 바로 공산국가가 아니라 독재국가가 아니라 미국이죠. 민주국가인 미국이 핵을 사용한 유일한 나라라는. 예.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얘기하는 게 인도 같은 나라는 민주국가니까 핵을 인정해줘도 별 위험하지 않다. 근데 사실 민주국가만이 유일하게 사용했거든요. 중국이나 소련 같은 나라는 공산국가인데도 사용을 안 했잖아요. 어쨌든 간에. 결론적으로. 따라서 미국의 이론이라는 게 100% 다 옳은 것만은 아니다. 예. 근데 미국의 얘기만 추정하다 보면 어느새 불공정해지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그 박사님 주장이게 되면 감옥 갈 수 있으니까 프랑스 교과서에 그렇게 나와 있더라. 프랑스 교과서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 박사님 주장과는 전혀 별개의 것이죠. 그렇죠. 저하고는 중국이나 러시아는 그런 주장을 흔히 합니다. 그런 주장들.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이게 참 이상한 게 상식적으로 보면 북한의 주장이 어떨 땐
설득력이 있는 주장을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감옥 가기 싫으니까 그냥 그걸 부정할 뿐이지. 네. 미국이 전 세계 국가들에 대해서 핵 문제를 갖고 하는 거 보면 원칙도 없고 자기들 마음대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너희들 마음대로 할 거면 우리도 이거 인정만 해주면 대화할 터이니 핵 갖고 있는 거 좀 그런 실험도 인도나 파키스탄 같은 경우는 2차 핵 실험하고도 핵보유국가 되지 않았냐? 네. 우리 지금 6번씩이나 했는데 왜 인정을 안 해주냐? 이러고 주장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북한식 주장이 예. 그게 이제 쉽지 않은 게 예를 들면 그런 북한이 뭐 한두 해 이 문제를 다뤄본 것도 아니고 수십 년 동안 다뤄온 사람들이 예. 아직도 이제 북한 외교 일선에서 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사람들 만나서 막상 핵 문제 갖고 논쟁을 벌이면 쉽지가 않은 부분들이 거기서 생기는 것이죠. 그 사람들 완전 선수 예.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국 같은 경우에도 북한 쪽을 만나서 얘기를 하는 게 북한 쪽에 얘기는 그거거든요. 내로남불이냐. 너희들도 60년대 원자 내로남불 뭐 사자성어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유행하는 말로. 그러니까 중국 너희들이 하면 로맨스고 뭐 북한 자기들이 하면 이게 불륜이냐. 그러네요. 너희들도 다 옛날에 그거 다 한 거 덕분에 그 안보 우려를 해소하고. 한때는 깡패 나라였었고. 예. 그래서 경제 발전에 성공했다고 너희들 입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냐. 예.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북한의 그런 논리를 깨는 방식이 계속 북한의 논리를 부정하고, 그죠? 곤혹스럽네요. 불법시하고 예. 이런 것이 과연 그 뭐 감정적으로 좀 시원할 수 있겠지만 그게 현명한 방법인 거냐.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오늘 토론할 얘기랑도 필요가 연결이 있죠. 되는데 과연 중국이 북한에 제재할 것이냐 그 문제를 볼 때 예. 그거 이따가 지금 좀 이제 차분 얘기를 또 예. 하셔야 되는데. 좀 이따 하죠. 예, 예. 자, 김준일 기자님. 네. 정부 측 입장이 곤혹스럽잖아요. 미국 정부와 미국, 일본. 예. 각 나라 지금 입장은 어떻습니까? 일단 지금 모양새를 보면은 좀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한국이 약간 그 고립되는 그런 모양새는 맞거든요. 근데 고립이라기보다는 조금 이제 주도권을 상실을 했다. 이제 항상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게 운전자론. 그래서 예. 한반도 문제는 이제 남한이 주도적으로 하겠다라는 건데 어쨌든 모양새는 뭐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먼저 통화를 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뒤에 이제 통화를 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현실적으로 지금 쓸 수 있는 카드들 이런 것들이 매우 이제 제한적으로 예전에 이제 어떤 식으로든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겠다고 하는데 이제 이런 핵실험까지 이제 오다 보니까 레드라인에 근접한 거 아니냐라는 이제 비판들도 나오면서 현실적으로 이제 대화를 추진하기에 굉장히 협소해진 정치적 지형도 있고요. 그래서 예. 지금 쓸 수 있는 카드가 매우 지금 제한돼 있는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제 엄밀히 따져보면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전략적 인내라고 하면서 사실 아무것도 안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가 대북 관계에 있어서 모든 것이 다 잘못됐다라고 비판하는 것도 설득력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렇죠. 대화 안 하고 있으니까 그 동안에 아주 마음 놓고 룰루랄라 하면서 개발했고 우리나라 이명박근혜 정권 9년 동안 하면서 완전히 한 1년 정도 있다가 그 평양 금강산 그 관광객 김왕자 씨인가요? 박왕자 씨인가요? 죄송합니다. 내 성이 늘 틀려요. 그분 때문에 그분 핑계로 해갖고 계기로 해서 8년 동안 완전 단절됐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 지금 뭐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온 지 이제 한 불과 해봐야 기껏 해봐 이제 한 4개월 됐는데 4개월 동안 운전자로 한다고 뭐 편안하네 뭐 북한이 그래 니네 운전자로 하니까 너희 뜻대로 하세요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사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미국의 어떤 전략적 인내가 사실상 방치를 했고 그동안 예. 이제 이렇게 상황이 악화되는 거를 한 거는 맞는데 어쨌든 현재 대통령이 모든 걸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정치적 그렇죠. 상황이기 예.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박사님. 운전자로 예, 운전자론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정부가 그리고 사실 우리 정부에 좀 몰아붙이는 듯한 형국이 돼 있지만 일본이나 그 미국도 할 수 없는 건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를 볼 것 같으면은 뭐 취임할 때부터 언제든지 우리는 북한을 선제 공격하겠다. 마치 뭐 예. 안주거리처럼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렇죠. 뭐 전쟁 나도 니네 나라 그러면서 실제로 북한하고 대화 노력은 거의 안 했고 그러는 사이에 북한은 그래 뭐 나 갖고 놀려라 나는 계속 쏜다 그래서 뭐 단거리부터 시작해서 뭐 지대함도 쏘고 뭐 SLBM도 쏘고 계속 쏘다가 이제 7월 달에 본격적으로 대륙간 탄도탄에 해당되는 고각 발사를 통해서 한번 쐈다가 예. 그다음엔 또 경량화해서 더 멀리 쏴서 이 미국 본토까지 가겠다. 그러다가 이제 미국에서 가만히 보니까 자기네 본토까지 날라오게 이거 장난 아니구나. 예.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렇다면은 자꾸 그런 식으로 하면 화염과 분노에 인류 사회가 보지 못한 화염과 분노에 직면할 것이다. 이거는 핵폭탄을 북한에다가 가격할 수 있다는 암시거든요. 왜냐하면 인류 사회가 경험하지 못한 화염과 분노.
거기다가 맥메스터 안보보좌관은 뭐라고 그랬냐면 예방전쟁할 수단을 예. 강구한다. 예방전쟁이라는 거는 상대방이 무기를 개발하는데 그게 그 저 무기가 언젠가는 우리에게 해가 되니까 먼저 가서 타격하는 거예요. 그럼 국제법상으로도 위법 국제법상 아니에요? 위반이죠. 예. 선제 타격도 위반이냐 아니냐 논란이 있는데 선제 타격은 뭐냐면은 상대방이 자국을 공격하는 게 너무나도 명확한 증거가 있고 예. 임박했고 다른 수단으로는 그걸 말릴 수가 없을 제어할 때 수 없을 할 때. 수 없이 정말 그 불가항력적으로 선제 공격하는 이게 먼저 공격하는 거 그게 예. 선제 공격인데 예방 전쟁을 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김정은으로서는 자기가 핵을 가져봐야 15개밖에 더 돼요. 미국은 5,000개거든. 각종 핵무기가 다 있는데. 예.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진짜로 이판사판으로 결판을 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미국 본토를 겨냥해서 폭발시킬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줬는데도 이렇게 대화를 안 하니까 그렇다면 괌, 해외 영토인 괌에 대해서 동서남북 4군데에 영해 밖에 4군데를 좌표를 찍어서 거기를 맞춰서 보여주겠다. 이러니까 미국에서 하면은 가만 안 둔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면은 선제 공격하겠다는 얘기 비슷하게 하니까 그러니까 일본 너머로 중거리 괌에 날아가는 거와 유사한 거리를 날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모든 옵션이 다시 테이블 위에 올라왔다. 그전에는 트럼프가 뭐라 그랬냐면 뭐 김정은이 우리를 존중하기 시작하는 거 보니까 조만간 좋은 소식이 들릴지도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농담하듯이 그러면서 채신머리 없게 이렇게 얘기했다가 갑자기 북한이 일본 너머로 하니까 아베 체면도 있으니까 아베랑 통화하면서 아 이거 걱정 많이 했지. 걱정하지 마. 내가 동맹인데 지켜주고 진짜 모든 옵션은 다 올려놓는다. 그러고 보니까 김정은이는 아 그런데 이제 사성 장군들이 몇 명이 연속으로 서울에 와가지고선 하는 얘기들이 뭐냐면은 외교적 수단이 미국은 우선이건 우선이고 군사력은 외교력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사성 장군들이 하나같이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예. 김정은이가 눈치챈 거죠. 아 거기다 저 배넌 있잖아요. 배넌 스티브 예. 배넌 백악관 고위 전략가가 하는다는 얘기가 트럼프가 군사적 옵션 검토한다는데 사실은 뻥이다 이렇게 얘기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냥 해임됐잖아요. 근데 김정은이는 알아차린 거죠. 아 이게 협박이지 이게 실제로 한다는 얘기가 좀 아니구나. 겁을 먹긴 먹었었죠, 그때. 겁을 먹었었죠. 그러니까 일본 너머로서 저 괌으로 못 쏘고 예. 그러다가 이제 아 그러면 결정적으로 한 방을 날려야 되겠다 그래서 수소폭탄 실험한 거다 그죠. 예. 그러면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왔다 갔다 하고 참모들하고 온갖 최강경책에서부터 그러면서 트럼프가 한 얘기가 뭐냐면 나처럼 협상을 원하는 사람도 없다. 그러니까 예. 온갖 얘기를 다 해놓고 굉장히 간밤에는 우리 정부에 대고 뭐라고 유화책은 뭐 소용이 없다는 거 한국 사람들 알게 되기 시작했다. 아, 따지고 보면 정 대표님 정말 따지고 보면요 말이 안 되는 왔다 갔다 하고 입장이 애매모호했던 건 오히려 트럼프 아니었었나요? 그러니까 제가 좀 걱정되는 대목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제 트위터로 북한의 이제 수소탄이라고 주장되는 실험한 직후에 예. 한국에 대해서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예. 그러니까 뭐 북한하고 대화하면 될 것처럼 얘기했지만 북한은 내가 미리 얘기하지 않았냐? 북한과의 대화는 답이 아니다. 그래서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한국도 좀 뭔가 사정을 알아가고 있을 것이다. 이런 취지로 이제 트위터에 올렸는데요. 그 바로 직전에는 한미 FTA 이거 폐기할 수도 있어. 이런 취지의 글을 올렸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걸 다 이제 계산에 넣고 있는지는 제가 좀 불확실한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중국을 상대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북핵 문제 악화의 책임을 중국한테 계속 넘기고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예. 예. 그걸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까지 확대를 하면서 결국 중국과는 어떤 이제 무역 불균형과 관련해서 북핵 문제를 지렛대로 삼아서 북핵 그 악화의 책임을 중국한테 돌리면서 중국과의 무역 전쟁에서 좀 우위를 점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의도가 점차 분명해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의 그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크게 미국 대통령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결국 그걸 갖다 한미 FTA 이제 그 개정 협상에서 자기들의 이익을 관철하려고 하는 수단으로 북핵 문제를 악용할 이럴 가능성도 우리가 충분히 좀 경계할 필요가 있겠죠. 예. 얘기를 들어가도 이게 답답해요. 그 중국은 뭐라 그러는가요? 중국은 현재 이거에 대해서 이제 원칙적인 원론적으로 이제 반대한다라는 이제 입장만 발표를 했고요. 다만 이제 아까 전에 홍 위원님이나 말씀하셨지만은 이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제재를 하거나 그럴 만한 지금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미국하고의 어떤 갈등 관계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중국한테 어떤 큰 역할을 기대하기는 지금은 힘들 것 같습니다. 중국한테요. 예. 근데 중국도 어쨌든 중국 인민들은 대단히 불안해하거나 부정적인 쪽으로 분위기는 흘러가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은 있지만은 그거가 예. 이제 정책적으로 북한에 좀 더
그 북한을 압박한다든지 그거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만한 어떤 현재 유인이 없기 때문에 네, 그런 상황입니다. 중국 얘기가 나왔으니까 예. 아까 드리려는 말씀드리면 64년에 북한이 이제 핵실험 하려고 그러니까 중국에 핵실험하려고 하니까 예, 중국이. 64년, 1964년.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북한한테 하듯이 똑같이 선제 공격한다, 예. 불량 국가다, 뭐 온갖 뭐 그 가진 제재를 다 가해야 됐죠. 그럴 때 소련, 당시에는 소련, 지금의 러시아, 소련은 중국에 대해서 핵 개발하지 마라. 형이 갖고 있는데 너가 뭐가 필요 있냐. 그러면서 원자력 기술자들 다 철수시키고 핵 개발하는 걸 방해했습니다. 소련은. 예. 그러나 북한은 달랐다는 거예요. 이건 북한의 신문에서 주장하는 걸 제가 봤어요. 그 당시에 우리는 우리의 동지 국가가 미국의 항거에서 핵을 개발한다 그래서 열렬히 환영을 보냈다. 그런데 지금 그러한 우리가 지금 핵을 개발해서 같이 미 제국주의들하고 싸우겠다고 하는데. 같이 싸우자고 하는데 중국이 유엔 안보리에 가서 찬성표를 던지는 게 웬 말이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찬성표 던지고 뭐 성실하게는 안 했을지 모르지만 제재를 많이 가했잖아요. 예. 그럼 북중 관계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중국 사람들은 북한 사람들 만나면 고개를 못 드는 거죠, 거꾸로. 과정에서, 그런 네. 심정적인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북중 간에. 예.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좀 하나 일화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중국의 핵실험 직후에 김일성이 베트남을 방문하기로 돼 있었거든요. 북베트남을 이제 방문할 예정이었는데 예. 중국이 핵실험에 성공했다는 소식을 듣고 베이징을 중간에 잠깐 들립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마오쩌둥이 67년 얘기인가? 64년도. 64년도. 예. 그래서 마오쩌둥이 이제 성대하게 축하연을 환영 만찬을 이제 베푼 거죠. 예. 그러면서 마오쩌둥이 저기 측근을 한 명 부릅니다. 부르면서 이제 김일성이 옆에 있는데 뭐라고 이제 얘기를 하냐면 이번에 우리가 핵실험하는데 돈이 얼마 들어갔어?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 측근이 이제 마오쩌둥 귀에 뜯다고 얘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마오쩌둥이 하는 얘기가 공개적으로 해. 네, 김일성, 우리 동지니까 우리 동지가 들을 수 있게 얘기를 해달라. 그래서 그때 20억 달러가 들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 예, 그러면서 이제 마오쩌둥이 이제 김일성이 어깨를 툭툭 치면서 너무 생각해 보시오. 우리야 워낙 나라도 크고 인구도 많으니까 20억 달러 정도는 부담해서 이거 핵무기 만들 수 있겠지만 당신들은 그 쬐깐한 나라에서 뭐 그런 얘기까지는 안 했지만 그러니까 이게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니까 뭐예요? 핵 개발은 아예 꿈도 꾸지 마라.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한 거죠. 예. 예. 그리고 그 김일성이 그 얘기를 듣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전까지 소련과의 관계가 굉장히 악화됐다가 예. 중국과의 관계가 좀 악화되면서 소련에 이제 북한이 소련 쪽에 손을 내밀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던 겁니다. 기분이 확 상했네요. 예, 그렇죠. 그래갖고 그때부터 핵 개발을 결심하지 않았을까? 뭐 대통령이 앉아서? 결심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걸 하나의 옵션으로 핵 개발이 생각하게 없어요. 되는 오래됐- 얘기는 오래됐잖아요. 많아요. 왜냐하면 예. 6.25 전쟁 때 메가더 원수가 중국군이 들어오니까 대만에다 만주를 예. 폭격해야 된다. 만주에다가, 핵으로 그랬죠. 폭격해야 된다고 트루만 대통령한테 건의했다가 해임됐잖아요. 예, 트루만 대통령이 예. 반대했죠. 그리고 미국의 전술 핵무기가 들어온 게 1955년경입니다. 1955년에 대한민국에 미국의 전술핵이 들어와요. 이거는 뭐 아직 공개된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확인이 된 거예요. 예. 1950년대 중반인데 55년경이에요. 그로부터 시작해서 70년대는 약 900개까지, 900개까지 전술핵이 완전 있었죠. 빠져난 게 94년도인가요? 91년에 부시 대통령이 해외에 있는 전술핵을 철수시키는, 왜 철수시키냐면 소련이 해체되면서 카자흐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이나 이런데 우크라이나나 이런데 핵무기가 있었거든요. 예. 그 핵무기들이 막 널려 있는 거예요. 관리가 안 돼. 위험했죠. 그래가지고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골바초프한테 그거를 좀 관리해 준다면 우리가 돈도 대주고 할 테니까 그거 철수시켜. 관리해라. 그래 그걸 하기 위해서 미국이 모범으로 보이기 위해서 해외에 있는 전술 핵무기를 철수시키겠다. 아하. 먼저 선제적으로 미국이 군축 이니시어티브 취한 건 제가 골바초프 시대 공부한 거로는 그것이 처음이에요. 91년도에. 미국이. 골바초프는 많은 이니시어티브를 했지만 근데 어쨌든 간에 그걸 철수하니까 한반도에 가만 보니까 핵이 있잖아요. 예. 이걸 철수하게 되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70년대 초반에 핵을 개발하려고 했잖아요. 그랬죠. 김일성이 그거 다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6.25 때 핵으로 맞을 뻔했던 거.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이 70년대 초반에 핵 개발한 거, 50년대 중반에 전술핵 들어와 있는 거. 그러니까 북한은 핵이라 그러면 노이로제가 걸린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도 반드시 핵을 개발했다. 수십 년 동안 연구해서 한 게 지금 핵 개발하는 거죠. 예. 자, 정 대표님. 그런데 문제는 중국이 지금 뭐 말씀을 드렸지만 중국과 북한이 만나게 되면 너희도 핵 개발할 때 우리가 전폭적으로 도와준 동지, 친구, 펑이요. 근데 이제 그 배신하냐? 이러면 실제로 중국 사람들 할 얘기 없는 거 아니?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은 이제 대국론을 얘기하는 거죠.
자기들은 이제 나라가 큰 나라고 인구도 예. 많기 때문에 핵을 가져야 되고 너희들은 굳이 가질 필요 없다. 근데 그게 북한에서 듣기에는 설득이 될 수 있는 논리가 아닌 거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몸이 뚱뚱하니까 나 곱빼기 먹고 너는 보통 먹으라 이런 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중국도 골치 아픈 겁니다. 그렇다고 그걸 방치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예. 그럼 그 자체도 문제지만 그걸 이유로 뭐 한국에 사드도 갖다 놓으려고 하고 일본도 미사일 예. 디펜스를 증강하고 계속 그걸 빌미로해서 미국 주도의 동맹체제 또 군사력이 강화되니까 예. 그러니까 그걸 또 방치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딜레마가 있는 거죠. 왜 북한 핵을 인정을 못하죠? 미국이? 국제법적으로 북한의 핵 개발을 핵보유를 인정하는 순간, 예. 그러면 다른 나라들도 예? 아니 세계 최악의 인권 탄압 도리가 국가인 없네요. 그죠? 도리가 다른 없잖아요. 나라도 갖게 된다고 한다면 그걸 막을 어떤 명분이나 논리가 예. 없어지기 때문에 그럼- 일종의 북한을 갖다가 이제 마지노선으로 보는 것이죠. 그럼 자기들의 어떻게 핵변. 해야 되는 거예요? 핵은 계속 개발하고 이제 구구절이나 쌍십절 앞두고 ICBM도 또 쏠 텐데 SLBM도 쏠 거고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일단 최선은 당분간 물 건너갔다.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답답하고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마이웨이 자기 길로 갈 것이다. 그러니까 최선은 한반도 비핵화가 평화지 않습니까? 예. 근데 비핵화는 이제 머나먼 목표가 된 것이죠. 예. 어떻게 보면 우리 세대에 이룰 수 있을 추세도 좀 불확실한. 이건 이제 폐기가 아니라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것도 동결 일단은 수준까지밖에. 더 많아지고 특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이 전술핵을 개발할 경우에 진짜 골치 아픈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 핵 동결을 통해서 예. 전술핵을 만들 수 있는 핵분열 길까지는 물질, 안 가게. 예, 그걸 갖다 차단하는 게 제가 보기엔 일차적인 목표가 그러니까 됩니다. 우리가 바라는 건 사실 예. 최선이면 제일 좋겠죠. 최선이 안 되면 차선. 예. 그러나 최악은 반드시 피해야죠. 최악의 경우가 막 도달할 것 같으면 차악이라도 택해야 되는 때가 올지도 모르는데요. 예. 지금 북한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도 어저께 CBID 완전하고 뭐 돌이킬 수 없는 검증 가능한 핵포기. 예. 그 좋죠. 최선이죠. 계속 그 주장을 최선이지만 했던 거 그러나 그 이전에 대통령께서 지난번에 하신 입장 일단 단계적으로 일단은 동결시키고 그다음에 2단계로 폐기시키는 쪽으로 가는 거를 확고하게 입장을 가지시고 일단은 동결시켜야 되는데 동결시키고 대화하고. 동결하려면 결국은 남북 대화가 안 되니까 북미 대화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대통령께 힘을 실어줘서 예. 대통령께서 지금은 대화할 때가 아니다 이런 말씀하시지 마시고 대화하라. 트럼프의 얼굴을 보면서 제재에 우리도 동참하니까 그리고 한미연합훈련도 하자. 그러나 북미 간에 협상도 해라. 예. 당당하게 얘기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좀 지원해 드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그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 문재인 대통령의 주장을 곰곰이 분석해 보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전문가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그래도 군사적 행동보다는 유엔에서 주장했듯이 외교적 해결 그리고 외교적 해결의 첫 번째 길은 대화를 통해서 접근하는 것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반도가 위기에 처할수록 대화의 중요성은 점점 더 강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9월 4일 월요일 정봉진 품격시대 두 번째 이슈 들어가겠습니다. KBS, MBC가 오늘 동시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철저하게 무너진 공영방송의 정상화를 위한 역사적 걸음이 5년 만에 다시 시작된 건데요. 김장님은 물러가라, 고대웅은 물러가라, MBC, KBS 한가운데서 울려 퍼진 이 8글자의 힘이 이번에는 과연 통할 수 있을까요? 공영방송 정상화의 길에 대해 세 분의 전문가와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KBS 기자이자 현재는 인터넷 독립 언론 뉴스타파에서 활약 중인 최경영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뉴스타파의 경영을 맡고 계신가요? 뭐 그것도 맡고 있습니다. 예, 최경영, 최고 수준의 경영을 담당하는. 자, 그럼 모처럼 나오셨네. 최진봉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MBC SBS 뭐 하시죠? 시청자위원. 시청자위원회. 네. 그거 센 건가요? 별로 그렇게 센 것 같지 않던데요. 그러니까 원래는 법적 기구에서 써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별로 권한을 안 주더라고요. 원래 시청자위원회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무시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또 최강 변호사 박문진 이사였어. 그렇죠. 박문희 이사가 더 훨씬 세요. 예. 방송문화진흥진흥회 이사인 최강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박문진 이사는 좀 세죠? 말만 그렇죠. 별로. 아무도 센 사람이 없군요. 어제 제가 한 200명 함께 네. 공범자들 봤거든요. 네네. 저는 최승원 PD가 그렇게 영화를 잘 만드는지 몰랐어요. 전 막 눈물이 나오더라고 계속. 자백보다 훨씬 재밌죠. 예. 공범자들이. 예. 그리고 막 세월호 얘기도 나오는데
좀 답답하기도 하고. 근데 거기서 최강욱 변호사 나왔고 막 구랄 풀대. 잠깐 나왔다니까. 근데 그 최초이자 마지막으로 제가 영화배우로 출연한 영화를. 예. 출연료 받았어요? 아니요. 자, 최 기자님. 지금 MBC, KBS도 오늘 파업이 들어가나요? 예, 같이 들어갑니다. 예. 투표를 했어요, 거기도? 예. 오. 예. MBC 투표한 것만 알고 있었는데 KBS도 슬그머니 했네요. MBC만 조명이 되고 있는데요. 예. KBS도 지금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9월 4일 0시부로 했고요. 예. KBS와 MBC가 같은 지금 성격의 파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예, 두 회사를 분리해서 생각할 수는 없죠. KBS가 또 구노조도 같이 하겠다고 그랬더라고요. 예, 그렇죠. 군호조가 근데 그거는 뭐 숫자 비슷비슷하죠. 군호조, 신호조. 약간 많습니다. 아직 군호조가 약간은 많은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가봐야지 알 것 같아요. 이분들이 끝까지 같이 할지는 아하. 역시 새노조 중심으로 예. 파업은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군호조하고 그 새노조하고 나뉜 이유가 뭔가요, KBS는? KBS 같은 경우는 통합노조였는데 예. 군호조가 그때도 역시 이제 이명박 정부 시절에. 군호조가 아무래도 새로운 노조,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좀 역사가 긴데요. 예. 군호조의 기술 경영직이 굉장히 좀 많은 쪽인데 예. KBS 같은 경우에 기술과 경영직이 과반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차지하고 있는 노조가 군노조라고 볼 수 있고요. 예. 기자 PD들이 아주 대다수인 노조가 새노조라고 볼 수 있는데 약간 방송, 예. 공정보도, 정권에 관한 어떤 견제 이런 거를 보는 시각이 달라요. 많이 다릅니다. 직종이 이명박 정권이나 박근혜 정권 시절에 군노조가 실질적으로 이런 그 언론 장악이나 이런 정권의 의도에 별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그랬었죠. 그래서 사원행동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그래서 사원행동이 새노조가. 새노조가 만들어진 거죠. 네. 그래서 이번에 결정한 거는 새노조가 결정을 했고 군노조도 동참하겠다. 그렇죠. 오. 그런 형식입니다. 사원행동이 만들어진 게 정현주 사장을 불법으로 쫓아내려고 할 때 기자와 PD들이 그게 다 불법이었거든요. 왜냐하면 노조가 없이 기자와 PD 400명이 그 이사회를 막으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사원행동이라는 게 결성이 되고 그게 나중에 이제 새노조로 발전을 갖고. 한 거기 때문에 새노조는 몇 명 정도 되나요? KBS 같은 지금은 경우는? 한 1,500명 정도 됩니다. 군노조는요? 군노조는 그것보다 약간 많을 거예요. 아하. 예. 한 1,800명 정도? 어쨌든 그래도 두 개의 노조가 같이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훨씬 더 파급 효과는 크고. 파급 효과는 크고요. 예, 예. MBC 같은 경우는 노조가 세 개인데 하나는 뭐 한 50여 명, 120여 명 이렇게 작더라고요. 그렇죠. 두 개 굉장히 노조. 작죠, MBC는. 예. 그건 어용 노조인가요? 두 번째 노조 만들었던 노조가 소위 그때는 선임자 노조라고 해가지고 예. 최문순 사장 이후에 아마 언론개혁이나 이런 거에 반대하는 이제 구시대적 생각을 가진 분들이 모여서 만든 게 선임자 노조였고 그 다음에 또 MBC 새노조라고 해가지고 120명 그냥 정도는? MBC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쓰는 예. 노조가 있는데 그게 이제 요즘 뭐 소위 뭐 일베 스님이라는 분하고 같이 사진을 찍었던 위원장들이 예. 두 명 있었고 예. 요즘 이제 뭐 내가 뭐 끌려가는 한이 있더라도 자리를 지키겠다느니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노조. 벼랑한 투사가 되신 분들이네. 그러게 말입니다. 뭔가 자기들이 보기에도 세상이 이대로 방송이 가지는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은 좀 오나 봐요. 그러니까 뭐 잡아가기도 전에 자기 수배당했다고 도망다니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예. 지금 그 꼴이 난 것 같습니다. 그분들 감옥 갔다 오면 좀 정신 차릴 텐데. 그러게요. 감옥을 쉽게 가지 않을 거라는 자신감이 아주 팽배해 있던데. 어제 그 공범자들 보니까 최 기자님, 비가 오니까 그 촛불은 이제 못 켜겠네요. 하나님도 우리를 돕는 것 같아요. 그렇게 발언하는 기자가 하나 있던데요. MBC. MBC에? 예. 그랬었죠. 누구요? 무슨 세희 기자인가? 그게 그게 이제 위원장이에요, 거기. MBC 새노조 어영노조 위원장이죠. 그래요? 아나운서처럼 생긴. 네, 기자. 맞아요. 오. 그런 사람들이 MBC에 있어요? 있죠. 아니, 없겠습니까? 아니, 어쨌든 권력의 단맛을 보고 권력에 빌붙어서 어떤 본인의 이익을 취하려는 사람은 항상 있는 거죠. 예. 더구나 MBC는 김재철 사장 이후로 소위 시용 기자라는 명칭으로 그랬었죠. 그렇죠. 회사의 경력 기자들을 경력 기자들, 2년, 자기 3년 나름의 정밀 면접을 통해서 절대 말하자면 현재 그 MBC 노조에 가입하지 않도록 일종의 뭐 검증한 된 사람들을 또 모아왔고 그 사람들이 이제 새 노조에 많이 들어간 꼴이 돼 있기 때문에요. 네.
어느 사회건 어느 조직이건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아주 극단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예. 그런 분들을 방송을 하게 하느냐, 그렇죠. 네. 두각을 나타내게 하느냐, 그 다음에 보도를 맡기느냐, 이게 문제인데 아하. KBS건 MBC건 그런 분들이 갑자기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리고 제대로 방송을 하던 분들은 다 쫓겨나기 시작했고, 얼음판 눈치고 있다. 예, 오른팔에 눈치고 있고. 그러니까 언론인들이 그런 사람으로 자꾸 바뀌니까 저는 참 신기하다고 느낀 게 그 토론 프로그램 있잖아요. 예. 특히 공영방송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회적 공기의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그 어젠다 세팅이라고 그러죠. 그걸 잘 해야 되고 그때그때 사회 이슈에 대해서 언론이 제대로 된 올바른 목소리를 내줘야 된다. 또 그런 과정에서 민주화 이후에 이제 토론 프로그램이 공영방송에서 아주 중요한 그렇죠. 프로그램을 자리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프로그램 사회자는 물론이고 출연자들이 과거의 방송에서는 도저히 예, 그 극단적인 사고나 너무나 편향적인 발언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도저히 출연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예. 지난 정권 시절에는 굉장히 많이 출연을 하고 심지어 패널 구성도 일방적으로 그냥 다 그런 사람들만 모아놓고 방송을 하는. 진행하는 사람이 조금이라도 정권에 좀 부정적이거나 비판적으로 얘기하면 진행자가 막 끊는 그렇죠. 이런 맡겨들었죠. 진행을 하고.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과거의 부정적인 일들 때문에 공직에서 물러났던 분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이번에 의료진단에 바로 엊그제거든요. 의료진단에 남종훈 교수가 나오시더라고요. 남종훈 교수 같은 경우는 이명박 정부 시절 초기 때 예. 그분은 내가 그 검증 보도를 통해서 KBS 탐사보도팀의 내가 검증 보도를 통해서 이분은 부자격으로 예, 부자격자로. 예, 그냥 낙마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랬던 분을 10년 후에 또 의료진단에 나온다는 건 우리나라의 국방 안보 전문가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근데 굳이 그런 분들을 내각에 들어가지도 못한 분을 예. 의료진단이라는 프로에 나올 수가 있는 이런 상황에서도 파업을 한다라고 하는 상황에서도 그런 건 참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 이게 이제 지금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그렇죠. 정패 청산 과정에서 방송사야말로 정말 화이트리스트하고 블랙리스트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공영방송의 경우에는. 예. 자, 최 교수님. 네. 어제도 이제 그 영화를 보면서 어제로 이제 공범자들 그러니까 KBS, MBC 공영방송을 정권이 장악하려고 했던 음모 그리고 그 진행 과정 그 9년 과정을 그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뭐 우리가 여기서 이 방송도 중요하지만 공범자들이라고 하는 영화 한 편 보게 되면 그럼요. 네. 아, 그 9년 맞아요. 동안에 어떻게 언론인들이 있었는지. 공정방송을 지키기 위해서 민주언론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고생을 했는가 하는 게 이제 보이는데 그렇죠. 근데 어제 온 분들이 영화 본 분들도 나름대로 잘 아시는 분들인데 깜짝 놀래요. 이렇게 내가 모르고 있었나? 그리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네? 아주 나름대로 잘 알고 있다는 분들도. 이번에 KBS, MBC 노조가 왜 파업을 하게 됐으며, 그리고 지금 요구하는 사항이 뭔지 좀 간단히 정리를 해 주시죠. 그러니까 일단 이런 거잖아요. 언론의 자유를 보장해 달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언론사들이 파업 2012년인가요? 그때도 그렇죠. 한 5년 전에 한 번 했잖아요. 예. 그때도 기자들이 마이크 놓고 카메라 놓고 길바닥에 앉아서 주장했던 게 월급 올려달라고 한 적 없잖아요. 한 번도. 복지 혜택 올려달라고 한 적 있습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정말 제대로 된 보도를 하게 해달라는 요구였어요. 그러니까 기자들은 다른 것보다 그게 또 대법원 판결이나 고등법원 판결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해직이 잘못됐다고 판결하면서 근로조건 자체가 잘못됐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기자로서의 근로조건은 자유롭게 자기의 양심에 의해서 보도할 수 있고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자유를 달라는 거거든요. 그게 방송법이나 아니면 헌법에 보장되는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의 가장 중요한 가치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서 김재철이를 포함해서 그동안 사장을 했던 모든 사람들이 정권의 나팔수가 돼가지고 그런 기자들이나 PD들의 자유로운 보도나 방송 제작을 억압하고 탄압하는 일들을 해왔단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는 것이고 내가 근로조건을 정확하게 내가 일할 수 있는 근로조건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파업의 주요 내용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 170일이나 긴 기간 동안 월급도 깎여가면서 해직당하면서 한직으로 쫓겨나면서도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킨 사람들이 요구한 거 뭐겠습니까? 내가 돈 좀 더 받자는 거 아니잖아요. 정말 자유롭게 얘기하고 공정한 방송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거예요. 그 기회를 박탈했던 사람들이 지금 김장겸 포함해서 김재철 또는 그 전에 있던 사장들이지 않습니까? 예. 안광한 포함해서 이런 사람들이 자기의 잘못은 깨닫지도 못하고 또 지금 자유한국당의 행태를 보면 도저히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김장겸인을 보호하고 뭐 국회를 보이콧하겠다고 그러면서 얘기했던 게 뭡니까? 언론의 자유를 수호한다고 얘기하는데 언론의 자유를 가장 망친 인간이 김장겸이에요. 그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 자유한국당이 얘기하는 언론 자유가 성취될 수 있는 첫걸음이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잘 아실 텐데 최강 변호사님 지난 2008년 이후 엄경 사장 이후에 김재철, 안광한, 김장겸 이 사장들이 그 9년 동안 도대체 뭔 짓을 하고 있었는지, 뭔 일을 하고 있었는지. 한마디로 말해서 철저히 공영방송의 공영성과 공정성을 파괴하는 역할에 충실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최진봉 교수님께서 그간의 그 상황을 개요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전 정권에서 그 인사를 했던 사장을 인사할 때는 구성원들이 적어도 80%에서 90% 정도가 반대하는 사람. 또 과거에 지금 KBS 고대영 사장 같은 경우에는 보도본부장인지 뭐를 할 때 90% 가까운 사람들이 불신임을 해서 쫓겨났던 사람이죠. 그런 사람을 꼭 골라서 사장을 시킨단 말입니다. 예. 그리고 MBC의 경우에는 지금 2008년도, 2009년도 언저리에 이제 김재철 씨가 사장이 되는데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자리를 바꿔가면서 임원을 하는 사람들이 일본의 예. 집단이 있습니다. 무리가 한 7, 8명 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은 계속 서로 자리를 바꿔가면서 거기서 끼리끼리 이제 다 하고 있고 예. 또 중요한 자리들을 이제 쭉 이렇게 봐가면서 그 요소요소에 박혀가지고 그 공정방송을 위해서 노력하던 기자나 PD들의 어떤 길을 꺾고 예. 또 이분들을 부당한 전보 조치를 통해서 도저히 방송에 관여할 수 없는 직종으로 몰아내버리는 예.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었죠. 최 기자님, 지금 그 MBC, KBS 그러니까 김장겸 사장 물러나고 고대영 사장 물러나라. 근다고 바로 뭐가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는 않죠. 이게, 그렇지 않나요? 예, 공영방송의 정상화라는 게 다들 아시겠지만 정상화가 정상적이었었을 시절이 있어야 정상화를 예. 하는 건데 KBS 같은 경우에 정상적인 시절은 아주 짧았거든요. 김대중 노무현 정부, 특히 노무현 정부 시절 잠깐 정도 대통령 쪽에서 청와대 쪽에서 전화가 안 오는 그 유일한 5년의 시절이었고 나머지 시절은 다 전화가 왔었다고 봐야 돼요. 그게 예. 간접적이건 직접적이건 간에 그리고 압력이 얼마나 높았는지 낮았는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공정 언론은 간단하네. 청와대에서 전화 안 오면 되는 거네요. 예, 그렇죠. 그런데 과거의 시절에 보면 지금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 특히 박근혜 정부 때는 김시곤 KBS 전 보도국장이 스스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이정현 당시 청와대 수석과 녹취 테이프도 있잖아요. 어제 그 영화에도 거기 나오죠. 나오더라고요. 극적으로 예. 좀 도와달라, 극적으로. 극적으로. 예, 방금 많이 웃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까지 우리만큼 도와준 적이 어디 있습니까, 형님?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김시곤 보도본부장이. 예. 이제까지 도와줬다는 거는 그동안 쭉 도와줬다는 거고, 그러니까 이 시점에 좀 더 극적으로 도와달라고. 이제까지는 소극적으로 도와줬는데 이제 소자를 빼고 극적으로 도와줘라. 아하. 뭐 이제까지도 소극적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도와줬는데 더 적극적으로 도와달라 그런 의미였겠죠. 극적으로 돕는 건 어떻게 돕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전혀 세월호 참사 보도와 관련해서는 해경의 잘못이 아니다. 정부 잘못이 없다. 이거는 천재다. 뭐 이런 식으로 보도를 몰아가라. 그로 축소하고. 예, 축소하고 뭐 이런 아주 비상식적인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그런 비상식적인 이야기가 실제 보도에서 먹혔던 거예요. 인명을 가지고 보도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사건 뉴스 보도에서도 그런 게 먹혔고 국민들이 그걸 알아가게 된 거죠. 예. 아, 이 엉터리구나. 그게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게 세월호 보도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 뉴스 보도마저도 제대로 보도를 못하는 공영방송이 무슨 필요가 있냐. 예. 정치 보도는 제외하고라도. 알겠습니다. 최 교수님, 이제 그 9년 동안에 어떻게 정권을 운영했는지 흐름이 보이네요. 네. 공식적으로는 KBS, MBC 방송을 통해서 뉴스나 보도 이런 걸 통해서 정권 홍보를 하기 위해서 전체 상황을 왜곡하고 그렇죠. 물밑으로 SNS 상에서는 댓글 부대를 활용하면서 적극적으로 여론을 조작해 나가고 그리고 9년 동안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MBC, KBS라는 공영방송이 정치 예. 권력이 개입을 해서 자기가 원하는 자기 말을 잘 듣는 사람 사장이 앉히고 그리고 나서 본인이 원하는 대로 보도의 방향을 끌고 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거기에 맹목적으로 MBC, KBS의 그런 경영진들은 맹목적으로 충성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알아야 될 내용은 보도가 안 되고 필요 없이 알아도 알 필요도 없고
조작되고 왜곡된 정보가 진실인 것처럼 보도가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최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김시곤 당시 보도국장이 폭로한 내용을 보면 지속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외유 가면 그거 잘 찍어서 보도해라. 해경 보도나 아니면 세월호 관련 비판적인 보도는 빼라. 이런 얘기를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했단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이 정부가 그전의 정부 박근혜 이명박 정부가 본인들이 원하는 거의 뭐 자기 말을 잘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을 사장에 앉혀서 본인이 원하는 대로 여론을 조작하는 그런 일들을 직접 개입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것이고요. 예. 사장에 앉았거나 경영진을 일했던 사람들은 그 청와대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본인의 자리를 지키고 안위를 지키는 일에 충성을 다한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최 변호사님, 이제는 그러면은 그 법적인 과정을 봐야 되는데 부당 노동 행위로 노동부로부터 고발이 됐잖아요. 예. 검찰이 고발했죠. 그래서 3번씩이나 소환을 했더니 소환에 불응하고 체포영장을 발부하니까 홍준표 그 자유한국당 대표는 언론을 장악하려고 하는 거냐. 그리고 부당 노동 행위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적이 언제 있었느냐. 자기 기억은 한 번도 없다. 그랬더니 기록을 들여다봤더니 1459회 그렇죠. 있었단 말이에요. 네.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공영 언론의 사장이 노동부로부터 그 소환 통보를 받는 것 자체를 굉장히 창피하게 생각해야 될 일이죠. 그리고 당당했으면 가야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정현주 사장 시절에도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막 그랬는데 그때는 아무 얘기도 안 하던 사람들이 오히려 그런 영장 발부나 강제 수사를 촉구하던 사람들이 지금 정반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홍준표 당시 그렇습니다. 의원도 그때 당대표였었나요? 뭐 예, 당대표였을 거예요. 똑같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하고 그야말로 도둑놈이 몽둥이 든 꼴이 돼가지고 지금 이상한 소리들을 하고 있는데 예. 그때는 명백히 지금 말도 안 되는 무슨 배임 횡령 혐의를 씌워가지고 그게 이미 다 무죄로 결정이 난 다 무죄로 상황이고요. 판명났잖아요. 지금 부당 노동행위라고 하는 것은 그간의 MBC의 경우에 특히 사측이 했던 수많은 부당 정보 행위가 법원에서 번번이 다 취소가 됐습니다. 가처분 예. 신청을 통해서.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고 있었고 엄청나게 많은 부당 징계들이 전부 다 법원에서 불법으로 다 그랬죠. 인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징계 수위를 약간 낮춰서 징계를 반복하는 식으로 누가 보기에도 명백한 부당노동 행위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 소환된 것 자체를 굉장히 부끄러워하고 그 정도까지 왔으면 도대체 공영방송의 수장으로서는 도저히 자격이 없다라는 것이 이미 입증이 된 것인데 예. 이제 거기에 이제 정상적인 법적 절차에 계속 불응하는 방식이 그간의 MBC 경영진이 취해온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예. 국정조사에 출석하라고 그래도 무시하고 국정감사는 당연히 안 나가고 예. 그다음에 뭐 일정한 공적인 절차를 밟아서 박문진이 출석을 요구해도 안 나오고 이런 식의 행동을 지금 계속 반복하면서 마치 법 위에 있는 듯한 태도를 보여주고 예. 있었거든요. 최 기자님, 민주당 김성수 의원에 따르면 김장겸 사장이 자유한국당 관계자를 만나서 내가 무너지면 자유한국당도 무너진다. 내가 보수의 마지막 보루다. 나를 지켜야 한다. 이게 언론인의 자세? 아니잖아요. 자유한국당 당원이면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분들은 새누리당이나 한나라당 당원인 것 같아요. 심적으로.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으로 바뀌었습니다. 예, 자유한국당의 당원인 것 같아요. 심적으로는 항상 그게 정신적으로 영혼적으로 이렇게 버티는 버팀목, 예. 마지막까지 그리고 계속 그 아마 점심 저녁 그리고 평상시에도 통화를 자주 할 겁니다. 통화를 최근에 하고. 그 말씀 중에 죄송한데 최근에 김재철 전 사장의 모습 사진 찍힌 거 보셨죠? 예. 창원의 토크 콘서트, 예. 홍준표 토크 콘서트에서 아주 해맑은 표정으로 예. 박수를 치고 예. 원래 언론인이라고 한다면 지금 은퇴하고 그랬어도 후배들 보고 있고 이게 언론인으로서 중립을 지켰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거 안 하는 게 맞지 않아요? 근데 거기에 계신 분들 지금 자유한국당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 예. 자유한국당의 민경욱 그때 과거 청와대 대변인 같은 경우도 오늘 오전까지 KBS 정치부에 있다가 예. 오늘 오후에 대변인으로 들어. 대변인으로 들어갔거든요. 마술처럼. 그런 경우는 한 번도 없었어요. 보통 한 일주일 정도 또는 며칠 정도, 한 달 예. 정도 어떤 텀을 주고 본인이 세탁할 그리고 사회적으로 어떤 시선이 두려워서 예. 이걸 좀 저하는 마음들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분들은 그런 것들이 거의 없고 그러네요.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대 때는 그게 이제 거의 사라져버린 것 같아요. 예. 정치와 언론 사이의 어떤 유착이랄지 예. 서로 간에 봐주고 소통하고 소통이 아니죠. 서로 간에 유착하고 서로 간에 그 담합하는 그런 행위들이 예.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면 언론사의 대표의 자격보다도
어찌 보면 자유한국당과 교감하면서 자유한국당의 정치적 입장을 대변하는 이렇게까지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똑같은 일이 사실은 KBS에서 2011년에 있었어요. 예. 그게 도청 사건입니다. 민주당 도청 사건. 아, 그랬네요. 그게 KBS 수신료를 인상할까 말까 마지막 민주당 최고위원회 회의를 예. 한나라당 말진 기자가 가서 은밀히 도청하지 않았는가라는 의혹 사건인데 의혹이 있었고요. 이제까지 확인된 것은 한성교 의원에게 당시 다음 날 한 11시쯤에 한성교 의원이 문방에서 이게 바로 녹취록이라고 하면서 민주당이 딴 생각을 품고 있다라고 어허. 폭로를 하는데 예. 그 전날 4시에 한 4시 정도까지 이 사람이 이 녹취를 풀어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한성교 의원에게 갔는지. 전달 한성교 의원에게 전달했고 그것을 KBS가 작성한 문건이 맞다라는 것은 KBS 임창건 당시 보도국장이 뉴스타파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버렸어요. 인정을 했잖아요. 이야기를 예.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은 경우 이 사람들이 상시적으로 한나라당 구여권 새누리당에 계속 접촉을 하고 있었고 교류하고 있다. 자기들의 이익, 예. 언론사의 이익 또는 자기 경영진의 이익에 예. 부합되는 일들은 서슴지 않고 언론 윤리 뭐 이런 거는 다 저버리고 예. 최 교수님, 양사 노조가, 그리고 이제 KBS 같은 경우는 그 구노조, 신노조까지 해서 파업에 돌입하게 되면 그 다음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일단 파업에 돌입을 해서 예. 요구사항을 계속 요구해야 되겠죠. 그렇죠. 사장 물러나라. 그렇죠. 사장이 물러나면요. 사장이 물러나면 새로 사장을 지금 뽑아야죠. 잠깐만요. 예. 일단 그 불렀어요. 김장겸 그 검찰에 소환했는데 예. 부당 노동 행위가 확인이 되면 예. 어떻게 되나요?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 현재는 노동청이 특별사법경찰로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거고요. 예. 검찰에 송치를 하게 되면 또 이제 그 판단을 할 텐데. 지금 소환을 어디 노동청이요. 서울지방 노동청이 한 거죠. 예. 사법경찰 근데 이제 자격으로서. 영장은 검사가 청구할 수 있으니까 검찰이 중간에 잠깐 낀 것이고. 그런데 뭐 그 범죄 중대성에 비춰서 또 이렇게 뭐 도주하고 또 한동안 지금 김장겸 사장이 없어졌다는 거잖아요. 방송에 대한 행사에서 중간에 빠져나가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계속됐으면 뭐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앞으로 추이는 좀 지켜봐야 될 것이고 죄질이나 사실은 그 공영방송을 파괴시킨 그 정도에 비하면 예. 지금 뭐 체포영장 가지고 지금 시끄럽게 할 상황이 아닙니다. 너무나 그동안에 참담한 상황이 있었고 예. 방금 뭐 편향적인 보도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명색이 시민들을 대신해서 공영방송을 관리 감독하라고 가 있는 KBS 이사회나 예. 박문진 이사회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모습 그 소위 과거의 여당이라는 사람들이 추천한 그 이사들의 면면을 보시면 정말 그거를 생중계하면은 정말 나라가 뒤집어질 겁니다. 그건 앉아가지고 노골적으로 그냥 이거는 그분들이 소위 그 극우적인 마인드를 가진 분들을 아주 뽑아서 거기다 갖다 놨잖아요. 예. 그분들 스스로 자칭 애국 세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애국 세력이 보기에 가장 공정한 방송을 MBC가 너무 잘하고 있다. KBS는 약간 미흡해서 비난을 받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들끼리 그냥 공식 석상에서 평가를 할 정도니까 이거는 뭐 그냥 형식적인 어떤 공정성에 대한 기준도 없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극단적인 정치 편향의 입맛에 맞는 방송을 할 때만 공정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예. 최 교수님.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묘하게요. 그 MBC, KBS 사태에 대해서 이 파업하는 상황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해보면 네. 촛불 때하고 여론조사가 똑같이 가요. 예. 예를 들어 탄핵을 찬성할 때 한 80% 초반대 나오게 되면 KBS, MBC 사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하게 되면 역시 비슷한 게 나오고. 자, 그런데 두 사장은 예. 퇴임할 생각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면 지금 사장을 해임을 시키려면 예. 결국은 이사회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아니, 본인들은 생각이 없죠. 그렇죠. 본인 생각 없죠. 그러면은 잘못한 김재철 씨도 예. 씨라고 얘기해야겠죠. 김재철 씨도 예전에 방문일에서 해임을 시킨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이사회에서 해임을 시키지 않으면 안 물러나도 이제 버티는 거죠, 결국. 근데 지금의 이사회 구성이 박근혜 정부 때 만들어진 이사회 구성이에요. 그렇죠. 9명, 박문진 이사 9명 중에 6대3. 정부와 여당이 6명. 예. 당신 이제 박근혜. 그렇죠. 박근혜. 그러니까 지금 친자유한국당 성향의 6명. 6명. 그다음 민주당 성향이 3명. 예, 민주당 그중에 한 성향이 분이 3명. 이제 예. 우리 최강욱 변호사. 그다음에 KBS가 7대4예요. 7대4죠. 그러니까 그 사람 교육방송은 7대2예요. 그렇죠. EBS. 7대2죠. EBS는 예. 7대2. 그런 사람이 있는 상황에서 이사회가 알아서 그걸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무리 야당에서 지금은 여당이죠. 여당에서 주장하고 요구해도 이사회 구성이 바뀌지 않는 한은 표결에 있어서 어쨌든 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예. 그런 구조라고 하면 사장들은 버티고 있어도 자기를 쫓아낼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정부에서는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렇다면 이 사람이 잘못한 게 있나 없나를 조사해 보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부당 노동행위를 했으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당 노동행위가 한 것이 증명이 되고 조사에서 그게 밝혀지면 검찰에 고소하고 검찰이 수사해서 잘못한 게 있으면 쫓아낼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최 기자님. 네. 그때 정현주 사장 쫓아낼 때 보면 나중에 다 이제 무혐의로 무죄가 났지만 배임 횡령을 걸었단 말이에요. 네. 그럼 배임 횡령 부분에 대해서는 노조원들이나 회사 구성원들이 고발을 하게 되면 네. 조사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감사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충분히 조사할 수 있죠. 예. 이번에 이제 고대영 사장 같은 경우도 당시 2011년도 도청 사건이 있었을 때 보도본부장이었고 예. 보도본부장이 대외 협력 업무의 총괄을 맡고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고대영 사장이 당시 그 도청 의혹 사건의 당사자로 지목되는 그 기자가 경찰서에서 휴대폰을 잃어버렸다고 했을 때 직접 보도본부장실로 불러서 휴대폰을 새로 지급을 해줬어요. 그런 일이 전무후무합니다. 보통 휴대폰을 잃어버리면 예. 어떤 회사원도 휴대폰을 잃어버리면 회사의 총무팀이나 이런 데다 신고를 하고 예. 자기 돈으로 물어내든지 아니면 회사에서 새로 휴대폰을 지급을 해주죠. 예. 그런데 본부장이 이사인 보도본부장, 이사급인 보도본부장이 직접 휴대폰을 지급을 해줬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죠? 이거는 둘이 짜지 않고는 예. 어떤 내막을 알지 않고는 보도본부장, 당시에 보도본부장이 도청 사건의 내막을 완전히 알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사람을 감싸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고대영 사장 같은 경우에 도청 사건의 주요 당사자일 수밖에 없고요. 핸드폰을 잃어버린 것도 의혹이네요. 핸드폰을 잃어버린 것도 의혹이에요. 당시 경찰 조사에서 그 기자 같은 경우에 처음에는 택시에서 잃어버렸다고 했어요. 예. 근데 경찰이 그 택시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블랙박스를 봤어요. 근데 당시에 아하. 그 휴대폰도 있었고 택시에서 예. 내릴 때 그리고 휴대폰도 있었고 노트북도 있었어요. 노트북 예. 가방도. 그 노트북 가방을 들고 내리는 걸 보고 경찰이 다시 추궁을 하니까요. 아, 내가 그때 술 먹어서 착각한 것 같다. 아마 술집에서 잃어버렸나? 아하. 이렇게 말을 바꿉니다. 계속 말을 바꿔요. 그런데 이게 언론사니까 당시에 이렇게 압수수색도 못하고 아무것도 예. 못하게 되면서 이게 흐지부지 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수사를 하게 되면 뭔가 나올 수가 있겠다. 이건 검찰 재수사가 착수가 됐거든요. 예. 이번에.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검찰 재수사 착수했나요? 예, 착수했습니다. 예. 이거는. 예. 자, 버팁니다. 그동안 뭐 하셨어요, 박문진 이사님? 버티는 꼴을 보고 있었죠. 자, 버티면 대책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바라보고 있는 많은 공영방송이 정상화되길 바라는 많은 시청자나 국민들이 답답해요. 이게 어떻게 하는 거지, 그 다음에? 법대로만 하면은 사실은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예. 워낙 불법적이고 위법한 행동들을 많이 해왔었기 때문에 지금 공영방송에서 지금 도청 얘기를 하면서 거기 언급되고 있고 무슨 수사 대상이 닿다는 것 자체가 세계 우리나라 수준 정도 되는 나라에서 어디 이런 나라가 있겠습니까? 아, 근데 창피한 걸 모르는 사람들 아니에요? 문제는? 물론이죠. 예, 그거 하나로 여기까지 온 분들인데 예. MBC의 경우도 무슨 이메일 해킹부터 시작해가지고 고해상도 CCTV로 감시하는 거나 아주 수준이 정말 회사 내 블랙리스트가 존재하는 거나. 그럼요. 예. 입에 올리기 어려울 정도의 그런 짓들을 남발해왔고 예. 그 배경에는 항상 권력의 핵심이 우리의 뒷배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우병우, 최순실 국정농단 이거를 얘기하는 수준으로 예. 이것도 똑같은 과정에서 보시면 결국 의지를 가지고 수사를 해서 불법 여부를 확인하게 되면 이 사람들은 그 자리에 진짜 오늘이 아니라 그전부터도 하루도 있어서는 안 되는 예.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자, 검찰이 인지사건으로 수사를 하든지 네. 아니면 구성원들이 노조에서 고발을 하든지 수사를 해야 하는데 이른바 이제 그 자유한국당에서 이게 언론 탄압이다. 네.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고 한다. 입맛에 맞는 언론을 만들려고 한다 하면서 국회 보이콧하면서 저항을 같이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깨어있는 시청자들의 눈을 이 사람들이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아까도 도둑놈이 몽둥이를 잡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옛날 말로 적반하장이라는 말이 지금처럼 정확하게 들어맞는 경우가 없습니다. 예. 정말로 이분들 하는 행동을 보면 과거에 자기들이 뭐라고 했는지 한 번이라도 좀 읽어보고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예. 최 기자님. 자, 오늘부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제 방송 보니까 그 암 걸린 그분 누구죠? 이용마 기자. 이용마 기자님. 아, 그러니까 그 언론 이 상황이 없었으면 그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나 하는 생각하니까 정말 계속 눈물이 나던데 지금 이제 그런 언론의 정상화
민주 언론, 공영 언론을 위해서 싸우다 그런 피해가 이제 다시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가시적인 결과를 어떻게 갈지 이렇게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갈 겁니다라고 하는 것을 국민들에게 반드시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기본적인 보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송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 가령 이제 지난번 대선 같은 경우도 예. 홍준표 후보가 가령 문재인 후보에게 김정은을 옹호하는 좌파 뭐 이런 후보 뭐 이런 예. 식의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증거도 없고 예. 정치적인 흑색선전, 특히 이제 그 나라의 역사에서 유래된 사람들이 잘못 가지고 있는 편견을 계속 자극하는 혐오 발언 같은 성격의 그런 발언들을 그렇게 책임 있는 정치인이 하면 방송이 그거를 제지를 하고 엄격하게 비판을 해야 맞아요. 예.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도 KKK 관련해가지고 예. 제대로 비판을 못했다고 미국 언론으로부터 혹독한 비판을 받았거든요. 예. 그럼 방송사까지 포함해서 그랬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방송 같은 경우는 기계적 중립, 50대 50. 예. 여기에 너무 매몰돼 있다 보니까 제대로 된 공정보도라는 게 정의를 위한 공정보도인 것이고 시시비비를 가려주는 공정보도가 돼야 되는데 예. 그걸 전혀 못하고 있단 말이죠. 그 그러니까 그 길로 기본으로 가려고- 돌아가야 예, 된다는 겁니다. 그쪽으로 예. 돌아가는데 보는 분들은 너무 추상적이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오늘부터 파업이 시작이 됐어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되지? 언제쯤 끝나지? 그리고 우리가 뭘 해야지? 이런 게 이제 궁금한 거거든요. 일단은 기약 없는 싸움인데요. 예. 그래도 사장은 바뀌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장이 바뀐 다음에는 이사회가 한 1년 정도 남았는데요. 이사회들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최 변호사 말씀 따르면 지금 박문진 이사이면서 지금 법적으로 이거 파고 들어가면 감사를 안 되든 조사를 하게 되면 차고도 넘친다 이 불법적 행위가. 그렇죠. 이런 걸 국민들은 해주기를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을 차근차근 지난번에 사실 이명박 정부 때도 정현주 사장을 불법 해임시킬 때도 사실은 이사들을 교체하고 이사장을 교체하면서 정현주 사장을 불법 해임시킨 거거든요. 예. 그 순서였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게 적법한 절차대로 진행이 되지가 않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사장의 불법적인 부분들을 지금 제대로 따지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 김장겸 사장, 고영주 사장에 대해서 불법적인 부분 찾아야 되고요. 그리고 고영주 이사장 같은 박문진 이사장, 그러니까 MBC 사장을 임명할 수 있는 박문진 이사회의 이사장인 고영주 이사장은 그렇죠. 고영주. 지금도 대통령을 향해서 공산주의자다. 그러니까요. 그럼 명예훼손 아니에요? 그거는 저는 그래서 저한테 묻지 말고 뭔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법적으로 저는 지금 재판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재판이 제대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 근거도 없이 그런 얘기를 하고 저한테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해병대에서 정훈장교 한 사람한테 종북이라고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 누가 정원장이겠어요? 제가요. 장교였어요? 해병대에서 7년씩이나 하고 제가 대위로 전역했는데 어쨌든 예. 그런 식으로 말도 안 되고 근거도 없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그냥 묵인하고 지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본인이 지금도 반성 안 하고 지금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법적으로 뭐 명확하게 처벌을 내려야 돼요. 그래서 저 사람이 그러니까 지금 뭐 박문진 이사의 조건에는 특별히 그게 지금 없는데 예. 법적으로 문제 처벌을 받게 되면 그걸 근거로 해서라도 이 사람을 해임시킬 수 있는 어떤 뭐 자리를 어떤 기회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이 MBC 사장 같은 김장겸이도 지금 현재 노동부에서 조사해서 불법행위 있으면 검찰에 고소한다고 고발해서, 하잖아요. 네, 그럼 고소해서. 검찰이 적극적으로 조사해서 불법행위 찾아내야죠. 그리고 몰아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최강 변호사님. 예. 비단 사장의 문제, 물론 사장의 문제가 제일 큽니다만은 예. 이사회의 문제도 심각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이사들이 관리 감독의 지금 한 책임을 4, 5년 동안, 5, 6년 동안 지켜보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관리 감독 책임을 다 하지 않았을 정도가 아니라 아직 불법을 조장하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예. 이사들부터 신속하게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예. 이사 중에 교수가 한 분 있어요. 오늘자까지 427명의 언론학 교수들이 MBC, KBS 파업을 지지하는 서명을 했어요. 예. 그 이름에 그 이사는 이름이 없어요. 아하. 어느 대학의 모 교수인데 예, 이름 얘기해 보세요. 그거 왜 얘기를 못 해요? 최욱 변호사님. 이대 유희선 교수라고요. 예. MBC 그렇게 얘기해 주면 옆으로 또 돌려요. 아주 훌륭한 이사가 한 분 예. 계십니다. 그분만 서명을 안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최경영 기자께서 말씀하셨듯이 공영방송 그리고 공영언론, 민주언론의 핵심은 청와대로부터 전화를 받지 않는 겁니다. 그게 뭐가 그렇게 힘이 들겠습니까? 그리고 언론의 사명은 보수든 진보든 정권을 떠나서 정권이 잘못했을 때 그리고 권력이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국민의 눈으로 신랄하게 그리고 예리한 눈으로 권력을 감시하는 역할입니다.
그런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 언론에 9년간 재갈을 채워놨었습니다. 바른 언론으로 다시 돌아가길 기대합니다. 9월 4일 월요일 정봉주 품격시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